지금 이제 경제 위기론, 그건 뭐 지표상 나타나는 걸로 보면 경제가 어렵죠. 그건 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일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보수 정당, 보수 언론, 그리고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신문, 대기업을 광고주로 하고 있는 언론의 경제면 기사, 여기서 퍼뜨리고 있는 경제 위기론은 사실에 의거해서 이론적으로 뭘 규명하고 있다기보다는 기존의 기득권층의 이익을 해치거나 또는 해치고 있지 않지만 혹시 해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 그걸 이제 막아버리려는 시도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보수 기득권층의 이념 동맹 또는 이해 동맹, 이익 동맹,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과 똑같은 것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이제 왜 이렇게 판단하는지는 토론하다 보면 좀 나타날 텐데요. 예. 그래서 저는 국가 정책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분야든 언제든 어려운 일이긴 한데 특히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걸 보고 있고요. 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변화에서 혜택을 보거나 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분들조차 이런 경제 위기 담론에 휘말려서 공포감을 가진 나머지 정부로 하여금 옛날로 경제 정책을 돌리게 하려고 가는 압력, 여기에 편을 들어주는, 힘을 실어주는 이런 여론이 일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똑같이 그 비율로. 그러진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예.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2017년도에 우리 모두 한 1,500만 명이 좀 넘는 상용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포함해가지고요. 이분들의 월급 통계예요.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근로실태조사에서 나온 건데요. 예. 이 세로축은 숫자고요. 이 가로축은 월급 액수입니다. 월급 액수예요. 연봉이 아니고. 보시면 제일 많은 게요.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예요. 예. 여기가 절반 가까이가 몰려 있습니다. 그 여기 높은 거는 월급 1,000만 원 이상은 뭐 1억이든 10억이든 다 여기 한꺼번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걸 그냥 하면은 이거보다 한 20배쯤 길어져요. 그러겠죠. 예.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이 왜 나왔냐를 보면 신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 경제의 총수요 중에서요. 그 소비, 민간 소비, 정부 지출, 그리고 기업 투자, 그리고 해외 부문 이렇게 있는데 수출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 흑자예요. 그렇죠? 수출은 지난 10년간 계속 흑자입니다. 무역은. 15년, 16년은 적자입니다. 잠깐 그래. 지난 10년 동안 대체로 2년 적자였었어요. 대체로 다 흑자고요. 금년에도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 부문은 지난 10년간 계속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다음에 정부 지출은 계속 조금씩 증가해 왔습니다. 기업 투자는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의 저축과 투자 비율이 GDP 대비 30%나 됩니다. 그 OECD 평균보다 10% 이상 높아요. 우리가 투자를 안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업 투자의 내용은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기업 투자의 양 자체는 GDP 대비 30%를 넘는 수준이에요, 지금. 근데 문제는 어딨냐 하면 소비가 GDP 창출에서 기여하는 것이 70%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68% 되나요? 그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OECD 평균보다 10% 이상 낮아요. 예.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만성적인 불황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면 제일 큰 원인이 내수 부진이고 이게 민간 가계의 소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의 함수 아니에요. 그렇죠.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증가합니다. 근데 소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없는 이유가 이 근로자들을 보면 근로소득이 이렇게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에 반 가까이가 몰려 있고요. 그리고 격차가 쫙 벌어져 있습니다. 중산층이 여기인데 여기가 빈약해요.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들을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좀 이동시키는 거. 이동시키면 지금 여러 데이터 아시겠지만 고소득층과 중위소득층과 저소득층은 1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걸 소비에 지출하는 비중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거의 80% 한계 소비 성향이 예. 나오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들어서 고소득층은 새로 발생한 소득의 30% 미만밖에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적 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민간 가계의 소비 능력을 키워줘야 되고, 소비 능력을 키우려면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시장 소득 분배가 이렇게 이게요 그냥 정액급여가 아니고요. 기본급여가 잔업, 그러니까 연장근로, 그다음에 보너스, 상여금,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다 포함한 총급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줘야만 이 가계의 소비 능력이 커진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건 근로소득인데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을 보면 그래프가 거의 비슷합니다. 절반 가까이가 면세점 이하예요. 예. 이 그래프하고 거의 일치하고요. 그다음에 자산소득하고 이자소득을 보면요. 최상위 10%가요. 90% 이상을 다 가져가요. 근데 실효세율은 15%가 안 돼요, 지금. 지금 우리 사회가 민간 가계의 소비 능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수출을 아무리 많이 하고 무역 흑자를 아무리 내고 정부 지출을 조금씩 노력해서 증가시키고 기업 투자가 30% 수준이 넘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만성적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간 가계의 소비 능력을 진작함으로써 내수를 키우겠다는 구상이에요. 성장 전략으로 보면. 근데 지금 이것을 이렇게 옮기기 위해서 하려는 모든 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당한 차별의 철폐, 노동시간의 단축,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노조의 교섭력 강화 등등을 포함해서 이 시장소득의 불균형을 바로잡음으로써 국민경제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는 이 시도를 전부 지금 좌파 정책으로 몰고 현재의 나쁜 지표들이 전부 이 정책에 의해서 야기된 것처럼 이렇게 신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언론의 보도는 99% 다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세부 데이터를 보시면 소득 층위별로 그 가처분 소득, 실질 가처분 소득과 실질 소득 사이의 격차가 다 달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시사적인 장면이라고 저는 봐요. 이 장면이요. 지금 이 국무위원하고 경제학 교수님이 이 공방을 벌이는 이 장면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처해 있는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고 봐요. 원래 저 내용은 있긴 있었을 거예요. 예. 어디에든. 예. 왜냐하면 혁신성장, 신성장 동력, 이거 역대 정부들 쭉 해왔기 때문에 틀림없이 어딘가 있을 텐데 왜 앞에 왔냐? 그게 하필이면. 과거 정부들도 맨날 해오던 거 내용만 좀 바뀐 건데 그게 왜 맨 앞에 왔냐? 그걸 앞에 넣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혁신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분배에만 신경 쓰고 좌파 정책한다. 소득 주도 성장 틀려먹은 거 가지고 되지도 않는다. 이 얘기를 하도 들으니까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저거 만들 때 맨 앞에 넣은 것 같아요. 면피해 보려고. 그렇잖아요. 깝깝한 상황이에요, 지금 솔직히. 저는 신세정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거 잘 받아들이셔서 정부에서는 책임성 있게 하시면 돼요. 예.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데이터들을 보면 무지무지 어렵겠구나, 이게. 경제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바꾼다 하더라도 이것이 효과를 내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좀 어두운 전망을 저는 해요. 몇 개 데이터를 보면 쉽지 않은 게 우선 첫 번째, 투자 진작한다는데요. 지금 기업 투자가 유발하는 기업의 투자가 유발하는 일자리가 몇 개냐 이걸 보면 지금 이제 2000년하고 비교할게요. 2014년하고요. 최근 통계가 아직 없어가지고 10억 원을 기업이 투자를 하면 2000년도에는 23명 정도 일자리가 생겼어요. 2014년에는 13명. 반토막 났죠? 수출로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수출 기업이 경제를 주도했는데요. 10억 원을 수출하면 2000년도에는 약 20명 가까이 고용 일자리가 생겼어요. 2014년에는 8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일자리의 위기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하나의 정책 혹은 전임 정부 누구 이런 잘못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수출 중심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몇십 년 끌고 왔는데 이 지표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과거처럼 고도 성장을 하지 않는 한은 이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데이터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김 부회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기업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국민 소득을 올리면 나눠지잖아요. 누가 가져가냐를 보면요.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1992년도에는 민간 가계가 69%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2016년, 재작년, 아직 작년 통계가 안 나왔더라고요.
2016년에는 얼마 가져가느냐? 56%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로요. 퍼센티지로 이게 13%포인트가 줄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1,700조 원이면 GDP가 13%면 얼마예요? 200조 원이 넘잖아요. 그만큼 이 비율을 유지했더라면 민간 가계가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을 확보할 수 있던 게 그만 없어진 거고요. 정부 지출은 1992년도에 19% 살짝 넘었던 게 지금 23%좀 와 있습니다. 2% 증가했어요. 아니 19%, 4%요. 예. 근데 기업은 어떻게 되냐면 기업은 12.6% 가져가던 게 지금 20.6%, 8%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이게 지금 기업의 사내의 후보로 다 들어가는 건데요. 수백조씩요. 해마다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경제가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다가 위기도 맞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지난 한 20년, 25년 동안에 가계와 민간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나눠 가지는 몫이 이렇게 큰 변화를 겪은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기업 몫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스톱시키지 않으면 민간 가계의 소득이 올라간다는 건 원천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저는 두 번째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요. 아까도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렸지만 전체 이 가계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이 중에서도 최상위 10분위가 전체 가계 소득의 50% 이상을 지금 점유하고 있어요. 근로소득은 40% 가까이 가져가고요. 자산소득과 이자소득은 95% 가져갑니다, 지금. 실효세율은 종합소득세하고 근로소득세는 3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소득세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이 14%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성장하고 수출도 늘어나지만 일자리는 과거보다 훨씬 반밖에 안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국민 생산 중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사내유보 몫이 엄청나게 커져갔고요. 그리고 민간 가계 안에서는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지표상 성장률이 3% 가까이 가면 나쁘지는 않아요. OECD 국가로서는. 예. 근데 왜 시민들이 이렇게 살기가 팍팍하고 느끼냐 하면 우리 내부의 소득 분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못 헤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와중에 문제는 이걸 바로잡아 보려고 하는데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성장에는 신경도 안 쓴다. 그러니까 저 경제운용 계획의 맨 앞에 과거 정부들 늘 해오던 거하고 별 차이 없는 투자 촉진,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들이 앞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안해요. 이대로 더 가면 진짜 과거 정부로 돌아갈 것 같다. 최저임금 문제는 저는 우리 김 부회장님 말씀이 이제 법제적으로 보면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봐요. 이게 법률적인 측면이 있고 경제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 최저임금 문제는. 법률적으로 보면 원래 그 주 6일 노동 혹은 막 심지어 주 7일 노동 이렇게 막 그 휴일이 없이 노동 조건이 아주 열악했던 그 옛날에 한 50몇 년 전에 어떻게든 노동자들이 좀이라도 쉬게 해주려고 만든 제도가 주휴수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일 안 해도 일한 걸로 쳐줘라. 근데 그 뒤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사실 명확한 법 규정 없이 행정 해석으로 그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주휴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 최저임금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해왔거든요. 경로 의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법제적인 면에서는 이 임금 시스템이 되게 낡은 제도니까 사실은 주휴수당을 없애도 된다고 봐요. 저는 주휴수당 자체를 없애는 게 좋다고 봐요.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는 거죠. 그 대신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 최저임금이 무슨 경제 논리로 정한 액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문명사회에서 그 일하는 분들이 최소한의 문명적 조건에 맞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액수가 얼마쯤일까? 그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제적으로는 주휴제도를 없애고 주휴수당 제도를 그다음에 그 없애는 만큼 하려면 한 16% 더 인상해야 돼요. 그렇게 일몰제로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걸 반영해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하는 거죠. 이러면 저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요. 이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것 때문에 새로 부담이 느는 건 아니죠. 만약 지금까지 부담을 안 했다면 그건 지금까지 법 위반한 거예요. 노동법에 다 그걸 주도록 돼 있는데 안 주고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와서 그걸 포함해서 시행령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안 주면 옛날에도 법에 걸렸지만 이제는 더 확실하게 걸리게 돼 있으니까 부담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법 위반을 해온 거를 전제로 해서 최저임금이 또 인상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좀
그 고충은 이해를 하지만 예. 그건 저는 이제 경총에서 좀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법제적으로 약간의 마찰도 있고 또 굉장히 빠르게 최저임금 인상된 데 따른 경영 압박이다 이런 느끼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봉 5천 되는 근로자들도 적용받는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거는 임금 체계가 그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상한 식으로 만들어놔서 그런 거고요. 그거는 노사 간에 잘 협의하면 되리라고 보고요. 저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500만 명 이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떤 신문에 보도를 보니까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30년 함께 일해온 직원을 눈물을 머금고 해고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30년을 한 직장에서 데리고 일을 시켰는데 어떻게 30년 동안 최저임금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애로가 있겠지만 좀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저임금이 저는. 낮은 단계에서는 예. 다 소용하지만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처럼 되는 순간에는 어렵다는 거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죠. 그러니까 그 이상 주라는 거지 그까지만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최저임금이지 이름이 최저임금이 실은 많은 부담이 됐거든요. 아니 170만 원, 180만 원 월급이 최고면 이 대한민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만 달러 하면 뭐합니까? 잠깐 500만 명이나 되는 근로자가 영향받는 건 최저임금이 아니죠. 그만큼 너무너무 저임금 근로자가 많았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게 아니고 반대로 해석해야죠. 완전히 생각이 다르시네요. 네, 저는 좀 아니 저 데이터 뭐 복잡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폐업률이 그러니까 창업 대비 폐업률이 지난 몇 년 전보다 지금 높지도 않고요. 지금 70%대 수준에 있습니다. 과거에 이거보다 훨씬 높았고요. 그다음에 폐업한 자영업자도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늘었고 지난 2년 동안요. 고용원이 없이 혼자 하는 자영업자들이 줄었거든요. 이 원인은 또 신 교수님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서너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니 돈 더 내라 주라 그러면 좋아할 기업이 없겠죠. 그러나 그렇다 해도 현재 우리 사회의 이 분배의 심한 격차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기업도 좀 저는 품을 넓히셔서 알겠습니다. 하셨으면 좋겠어요.